제가 여기저기 강의 참 자주 다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은 경우도 또 드물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해외에서. 해외에서라고 하니까 더 지금 가슴이 좀 뜨거워진 거 하나가요. 지금은 뭐 소문에서도 자꾸 애국가 부르는 경우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은근히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아주 우렁찬 애국가 소리를 들으니까 더 이상 가슴이 좀 뜨겁고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찾아뵈러 가도 뵙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뭐 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책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이게 우리 민수님께서 아주 모처럼 귀한 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겨우 1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냐. 그러지 말고 뭘 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급히 이게 제가 그동안에 써놨던 걸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내용도 편집도 좀 뭐 엉성하지만 그래서 이게 참고 자료라고 써놨습니다. 책이라고 해요. 참고 자료라고. 아마 그래도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우리 안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는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한번 진지하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의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아시죠? 아주 이렇게 뭐 지금 보수 이론가고 또 운동을 지금 하차 이렇게 어려운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오늘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유와 야만의 블록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G2니 뭐 자유아메리카 시대니 이제 요새는 그런 말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한동안 그 말이 참 많았죠. 그 말이 상정하듯이 미국 대 소련에서 소련 대신에 중국이라고 이렇게 그 날짜 그것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세계 특히 그 아태 지역에서의 그 갈등 구조는 사실상 20세기 냉전 시대와 뭐 큰 차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제가 이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칼라일에 아미 워컬리지 유학했을 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ROTC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몇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크 볼륨은 조금만 더 높일 수 있는지 혹시 조금만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떼놓고 하겠습니다. 뭐 필그림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참 그때 제가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크로스컨트리도 3번이나 하고 1년 동안에 미국 돌아다니 보니까 참 정말 복 많이 받은 참 복받은 땅이더라. 이런 곳에 하늘이 참 특별히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든 데는 하느님 나름대로 어떤 보관이 있지 않았겠느냐. 자유와 평화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좀 구현시켜 달라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동란 이런 곳곳에서 참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다.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더욱더 잘해달라. 나중에 그랬더니 그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일부러 찾아가지고 뭐 좋은 격려 고맙다고 그러고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나름은 상당히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러 참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 유일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6.25 때 참전한 것도 넓게 보면은 그게 바탕이 됐던 거고요. 특히 이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범지구적 공동체를 만들자. 소위 그 팍스 아메리카노의 꿈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데 그런데 중국도요. 원래 그 중화 사상의 그 국제 질서 그거는요. 우리가 그 서부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1648년 그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 모든 국가의 주권은 나라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다 주권은 평등하다 하는 그런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한 이 행적 질서입니다.
근데 중국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을 정상으로 칩니다. 그렇게 한 종적 질서입니다. 중국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딱 그 아래 종적 질서 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이런 중화사상의 국제 질서를 현실에 구현해 보려고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영토적 야심을 앞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2차 대전 후에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1950년 티베트 사태, 그거거든요. 자유와 야만의 대결이라고 한 말이 제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요, 국력이든지 특히 군사력이든지 군사력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저희들은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주 미국에 이게 비교가 안 되고, 당장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게 미소 핵 전쟁의 악몽이 온 인류를 참 짓누르던 과거 동서냉전 시대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히 오늘 시진핑, 원래 중국에서 좀 연결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괴로웠어요. 시진핑이 가만 보면은 좀 그런 풍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 중국몽의 야심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운명을 걸고 중국의 운명을 걸고 시작한 소위 그 프로젝트 1대1로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정치적 연대벨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건설해서 오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맞서보겠다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판결까지 무시하고 아주 힘으로 물어붙이는 남중국해 사태 잘 아시잖아요. 그 사태 같은 거는 그 야심이 얼마나 저돌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런 중화사상의 꿈하고 그건 당연히 팍스 아메리칸의 꿈하고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충돌은 더욱더 거칠고 아마 폭력적이 되어갈 겁니다. 그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데가 한반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는요, 조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중국, 러시아, 일본을 이렇게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화약고 같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노재봉 전 총리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북한은 그런 폭탄과 같은 존재인 한반도의 북쪽에서 야만의 선봉에 서 있는 상태고, 우리는 남쪽에서 자유의 최전선에서 지금 서로 마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한반도를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정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가만 보면 생각할수록 그게 그냥 냉전지대가 아니라 이거 자칫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벌써 이제 그럭저럭 몇 년 됐습니다만은, 향후 5년, 길어야 10년이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에는 2009년 그 골드만삭스가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면은 30-40년 내에 GDP가 프랑스, 독일, 일본을 능가하고 2050년쯤 되면은 1인당 GDP가 86,000달러로 아주 세계 2위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우리가 잘만 하면은 이런 아주 화려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은 반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삶을 살거나 어쩌면은 티베트의 꼴에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더할 수 없는 우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더 급박해졌다는 뜻이죠. 그 우려의 한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이 있고 그것을 감싸고 도는 중국이 있습니다. 핵은 소위 우리 김태호 박사는 고스톱판에 싹쓸이 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절대 무기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지난 수십여 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어떤 한계상으로 몰고 나가는, 그래서 적화 통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자유 통일을 서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상황으로,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좀 몰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가 되고 나아가서 혹시 뭐 잘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핵국가로 세계 인정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찌 될까요? 한반도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핵이 없을 때도 서울 불바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금미가 돼가지고 전쟁이냐 항복이냐 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혹시 평화가 유지된다고 해도, 제가 이런 설을 참 자주 씁니다만은 종속적 평화, 노예적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요, 그래 되면은요, 우리한테는 완벽한 대처 방법도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 특히 지금 현재 유엔 연합사 같은 까지 만약에 없앤다면 더더욱 더 그런데, 이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의 핵이라고 몰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 핵 우산 잔뜩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다른 나라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미국 핵 우산도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설사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술핵을 도입하고 심지어는 우리 핵을 만든다고, 우리 뭐 자유적 핵 만들자 그 말도 나오는데, 우리 핵을 만든다고 해도 도움은 될 겁니다만은, 도움은 될 망정 완벽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배치하면은 우리 핵이 있든 없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응징보복을 못합니다. 핵주정답까지 보세요. 그거는 사실상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따위에도 이 국정이 마비되고 온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던 곳이 한국 사회였습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북한이 핵을 배경으로 해서 뭐 특히 한국은 곳곳에, 제가 수도군단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 이게 뭐 가스 저장실, 뭐 염선 가스 저장시설, 무슨 연료 저장시설 말이죠. 아주 간단한 공격만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국가 재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들이 절비해요. 경비도 제대로 안 서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폭파하고 데리고 또 테러 막 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그런 도발들을 그것도 아주 복합적으로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종북 세력들까지 내항을 하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가 공황에 빠져들어서 정말로 적화의 문턱을 끌려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핵을 갖더라도 북한의 핵이 있는 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빨리 폐기시켜야만 되고,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방법인데, 햇볕 정책은 다 죽어가던 김정일 체제를 살려내고 핵개발까지 도와주고 말았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야 봤습니다. 김진경 총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평양과학대 총장. 그 사람 불러다가 제가 소개를 시켰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 보고 핵만 폐기해라. 그럼 봐줄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김진경 총장이 에이, 핵 폐기 안 합니다. 핵만 폐기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은속을 높이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세계 속의 한국인데 온 세계가 지금 북한 핵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핵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핵만 포기하고 활짝 볶아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고요? 그랬더니 립 서비스다. 첫 마디가. 두 번째는 그래 봐야 소용없다. 우리 팀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무시되어 넘어갔죠. 육자회담 같은 외교 경제적 제재도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깊이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950년대 후반 북한은 말이죠, 뭐 2억 불, 많아봐야 3억 불이면 살릴 수 있었다는데
무려 300만 가까운, 제가 그때 그 이렇게 신화서 통신 같은 거 쭉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280만, 270만 이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그 많은 수많은 북한 주민을 참혹하게도 굶겨 죽이면서도 한 발에 3억 불 내지 5억 불 든다는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온 세계가 둘러서서 너 그거 만들면 혼내줄 거야. 아주 막 경고하고 막 막는 가운데 절치부심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06년대 그 북한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그거 뭐 미국하고 뭐 올해는 뭐 야단이 치니까 그 미국하고 대화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다. 뭐 협상 카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중언부언하니까 그 당시 김정일의 그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자타 공인하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옛날에 만났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빨갱이 하는 생각이 딱 들게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아주 막 일갈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김정일의 꿈이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아주 일갈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북한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위협에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제 지키려고 핵을 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체제 위기가 미국 때문에 있습니까? 미국이 위협해서 북한 체제 위기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 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입니다. 그거요, 북한도 잘 알아요. 1974년 등장하면서부터 경제가 뭐고 다 제쳐두고 오로지 무력 적화 통일에 올인하던 김정일이가 남쪽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미연합사까지 창설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제는 뭐 보통 방법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특단의 대책이 핵 개발이었던 것입니다. 핵으로 유사시 미국의 정을 막아서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6.25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그겁니다. 북한이 지금도 ICBM에 골몰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ICBM 탁 배치는 미국도 개입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쉽게 폐기할 수도 없어요.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되고 살아나려고 하면은 파탄 상태에든 북한 경제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요, 북한 체제를 살려내야 되면 불합리한 북한의 통치 체제를 바꾸고 사회를 개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옛날에 파웰 국무장관도 그런 소리 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체제 개혁은 물론이고 체제 개방도 말이죠. 사회 개방하면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아까 김정일 총장이 저보고 그 이야기 합니다. 김정일이 보고 우리도 중국처럼 개방합시다. 개방하면서 개방해야 삽니다. 그랬더니 여보 박사 선생 나 죽으란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동그라프에 그 많은 나라들이 개방했지만 지도자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 맞잖아요. 맞지만 그래서야 그 경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체제 위기인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미국이 북한이 지금 장마당 가지고 조금 먹고 살기 낫게 됐지만 그거는 택도 없거든요. 또 장마당이 너무 번성하면 그 자체가 체제 위협이 되니까 그걸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적화 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거 이외에는, 그 전에 그랬죠. 남북 교류 이래 왔다 갔다 할 때, 야, 서울 가보니까 이제 살만하게 됐던데요. 무슨 그런 소리 하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김정일이가 그랬다든가 뭐 옆에서 그거 다 뺏어오면 됩니다. 우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는 항구적인 체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겁니다. 적화 통일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체제가 죽을 판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 적화 통일의 원동력을 스스로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걸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제일 열심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인데, 그 브루스 베넷이 이게 뭐죠? 그 왜 기독교 중에서 저쪽에 조금 약간 굉장히 성실해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처럼 직접 폭격을 해서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은 김정일이가 핵 포기 안 하면 자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겁이라도 나게 해야지 그 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저보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놓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실 그 육자회담 같은 것도요,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막 세게 정말 압력을 넣어서 경제제를 세게 해서 북한이 이거 자체 체제가 넘어가겠구나 겁이 나게 만들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 육자회담이지 러시아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일본은 관심이 있지만 영향력이 너무 없어요. 미국은 자기 혼자 책임지기 좀 싫으니까 맨날 중국 보고 이렇게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2003년 7월인가 그 존 볼튼 그 당시 국무차관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북한이 그 저 핵을 가지면은 일본과 한국, 대만, 인도 가질 거고 그거는 중국이 싫어할 테니까 중국이 나서서라도 해결해 주지 않겠냐. 에이, 제가 택도 없다. 왜 그러냐? 절대 안 그렇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래 해서 안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나도 동감인데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워싱턴에는 좀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오바마 정부도 내내 그랬고 지금 트럼프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해보려고 막 노력해본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떠냐? 토마스 리드라는 그 전 미 공군 장관이 핵특급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뉴클리어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1982년에 등소평이가 전략적으로 이슬람권하고 북한에다가 핵 개발을 방조해봤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심스럽 게 짝이 없어요. 제가 중국 애들과 여러 번 접촉을 아주 근래 특히 사드하고 관계돼가지고 참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 하고 뭐 그랬는데 특히 2009년도에 얘들 그 베이징 대학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모이는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세 토론회에서 북한 핵이 중국에 좋을 수는 있어도 나쁜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사실상. 그게 아마 중국의 제일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 말만 나오면은 중국은 육자회담 찾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그렇거든요. 육자회담 열어야 된다. 그러는데 육자회담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핵 실험 시간 벌기요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장랭구이 교수입니다. 아니 중앙당교 교수가 하는데 중국 지도층들이 중국 정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든가 뭐 확실하게 꼬피를 잰다면은 김정은이 못 버팁니다. 그건 몇 번 끓여 보게 됐고 압록강 다리 위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이제 막는다 해가지고 시끄러우면 압록강 다리 위에 이제 물동량이 좀 줄어들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랬죠. 줄어들면은 그 밑에 다리 밑에 거기 배들은 왔다 갔다 더 빨라집니다. 맨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는 2020년이면 북한 핵 탄두가 뭐 75개, 100개, ICBM에다 뭐 SLBM까지도 뭐 2년 내지 4년이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말대로 참 그동안에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은 완벽하게 실패하고 만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는요 우리 잘못도 커요. 제가 보면 우리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까 참고 자료라고 한때 그 앞부분에 대략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게 그 이야기는 뭐 이어서 하기는 그렇고 이쯤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이제 북한 레짐 체인지론 이야기도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레짐 체인지 나오고 작년 9월 그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뭐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야기하니까 군사공격론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게 군사공격, 미국이 군사공격이에요. 2003년도 제가 이제 국방보좌할 때 북한 인너서클들끼리 하는 소리가 미국이 군사공격할까 싶어 제일 겁을 내요. 겁을 내면서 그래도 설마 중국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도와줄 테니까 미국도 말만 그렇지 우리 못 될 거다. 그렇게 슬슬슬 하더니 가만 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 저 상황 보니까 야 이거 할 수 없이 반기문 총장 보고 야 이거 너 네 싫어도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그 소리 하러 뉴욕 들렸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나가는데 덜레스 공항에서 거기 저 김정영 총장을 만났어요. 그 이름은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참 이거 나한테 나중에 그 사람 이름 나오는 건 좀 치우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이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신문 같은 데 내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총장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그 두만강에 뭐 홍수 때문에 뭐 저 구호물자 받으러 정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박봉주 총리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지금 저 북한의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는 한번 얻기 어려울 거다 그랬더니 당신 친구인 그 하느님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왔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나와서 그래 그것뿐이야. 그랬더니 힐러리 캠프 가갖고 그 선제 타격하면 쉽게 말해 군사 공격하면 전쟁 난다. 그거 강조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거 안 돼. 북한 지금 우리가 작년에 거기 좀 목함질 때 우리도 샅샅이 들여다봤어. 뭐 그랬더니만 아이고 전쟁 납니다. 그러면 뭐 펄쩍 뜨더라고요. 굉장히 그걸 겁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실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못 때렸잖아요. 그때는 때렸으면 그냥 김일성 체제는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못 때렸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사 공개라는 건 말이 쉽지. 지난번에 그 빈센트 브룩스 저 한미연합사령관도 성우회에서 지난 5월달에 그 북한을 다짜고짜 먼저 때린다는 건 좀 힘들다. 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실현 가능성 자체는.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레짐 체인지론이 더 타당성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한 레짐 체인지론이. 북한 체제 자체가 원체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뒤에 쭉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말이죠. 우리 때문에 문제는 선제 타격이든 레짐 체인지든 그것이 과연 확실한 북한 핵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잇는 북한 체제가 핵을 안 만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북한에 저런 식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체제가 바뀌어도 존재하는 계속 또 만들고 또 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2007년 2월달 거기 저 아미티 전 국무부 부장관이 2차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볼턴이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볼턴이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방법은 한반도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플로우 차트를 하나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게 회담 해가지고 실패하면 요래가고 회담을 쫙 하나 해보니까 지금도 가방에 몇 장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통일 빼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잘 접어가지고 가더니 대략 2014년도 정도 재작년에는 뭐 우리 뉴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요새 이제 가는 데마다 그 한반도 자유통일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댕기고 닉 에버스타트 같은 전문가들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자유통일뿐이다. 키신저라고 이야기하던 그 윈스턴 로드 전 미 국무차관보는 작년 3월달 조선일보에다가 인터뷰하면서 아예 한반도 자유통일 그것만이 북한 핵 폐기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그것만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핵뿐이 아니에요. 북한의 다른 모든 도발, 심지어 북한의 그 간접 침략에 대처하는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저런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어떤 도발도 완전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군사 공격이든 레짐 초인지든 무슨 어떤 뭘 다 하든 간에 그것이 자유통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뭐 육자유당 같은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략의 목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핵 폐기를 그 자체에 매달리니까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통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폐기도 못하면서 무슨 자유통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핵 폐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회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요, 목표가 정확해야 올바른 전략도 선택할 수가 있고 전략적 노력에 집중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원칙의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잘 세워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제라도 하다못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목표를 자유통일로 명확하게 하고 모든 국가적 노력을 자유통일에 집중하는 형태로 게임의 방식도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로서는요, 지금 또 싫든 좋든지 자유통일에 적극적으로 전심전력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급하게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다 했지만은 지금 북한에 막 핵 또 급하게 나가지, 급하게 지금 앞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게 아니라도요,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입니다. 제가 그때 워싱턴 그 랜드 오피스에 있을 때 보면은 참 참혹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거 좀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햇볕 하면서 참한 눈물조차 흘리기 죄스러운 북한 동포들의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그냥 귀뚱으로 흘려넘겼지만 이제는 북한 동포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도 우리 동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차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죄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 탈북 동포들 모아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 막 울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동족 분단 대치 상태는 어차피 또 시급히 극복해야 될 장벽입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길도 자유통일의 첫 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경제위원회에서 해놓고 보니까 토일만 되면 년 성장률 요새 2% 3%도 안 된다고 해다니는데 매년 11.25% 성장해서 10년이면 4배 성장한다고 그런 보고도 있고 그렇던데, 아까 앞에서 제가 적화통일 외에는 북한이 체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역시 자유통일 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일어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유통일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남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그 기저요 반드시 디뎌야 될 디딤돌인 것입니다. 물론 자유통일이 쉬운 건 아니죠.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기회라고 하는 것도 원래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겁니다. 가만한 자가 놀고 있는데 기회가 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복권을 당첨해달라도 복권을 사야 기회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으로는 자유통일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주변 각국의 공감과 참 이해를 얻어내면서 북한도 서둘러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가 다 덜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대내적인 문제 같은 건 우리만 좀 정신 차리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강 다 잘 지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중국을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싫든 좋든 이제 G2 중국의 좀 공감이나 적어도 묵시적 이해, 정 안 되면 효과적 억제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만에 하나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요 당장 국가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업신여기면 아마 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 국방대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츠아오텐 국방부장을 만나가지고 츠아오텐이 얼마 전에 시진핑에는 6.25 그때 정의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츠아오텐이 저보고요 어쩔 수 없이 6.25 때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그래도 육사에서 전사과 교관한 사람인데 저를 보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입했다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던데 그때 우리가 좀 엄청 환대를 받았어요. 그때 갔다 오니까 다들 그것이 다 앞으로 멀리 지금 오늘과 같은 미중 이게 전략 범 세계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을 위한
신모 원료다. 한국한테 잘하는 게. 그때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편 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바른 편이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거 따져볼 거 없습니다. 1950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건국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신생 중국이에요. 신생 중국. 신생 국가가 당시는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반 이상을 생산하던 때입니다. 그런 초강대국하고 싸우려고 북한 구하기도 달라든 나라 아닙니까? 지난 4월 그에 말하라고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끝나고 회담하고 난 뒤에 막 그때 미국이 막 유례 없는 중국 그 ZTE 회사에다가 12억 불에 막 그 세컨다리 보이콧 벌금 물리고 그래서 막 또 그거 말고도 한 10여 개 회사를 이렇게 물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막 그럼 물리고 그러면서 뭐 한반도 4월 위기설 이야기하고 시진핑 옆에 앉혀놓은처럼 막 시리아 폭격해놓고 내가 방금 그거 때렸어. 북소리 나오고 다 아시죠? 그렇게 경제 군사 양면으로 그냥 엄청 이렇게 막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한동안 중국이 북한이 만약에 6차 핵실험하면은 미국이 북한 군사 공격해도 관여 않겠다. 또 뭐 원유 차단도 가능하다. 이래서 아이고야 효과가 있는가 보다 해서 은근히 기대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 덧붙여요. 그래도 삭발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체제 붕괴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원유 차단은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금까지도 맨날 핑계가 인도적인 지원을 핑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 북한이 6차 핵실험한다고 막 시끄럽잖아요. 우리 CIA에 나와 있는 녀석 이야기가 한번 내가 그거 뭐 그때 4월 25일 날 중국이 북한에서 이제 곧 핵실험한다고 이쪽 연락이 왔다고 그걸 정신 먹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 왜 왔냐? 이거 참 혹시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말이지 북한에서 핵실험 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에이 안 하는 거 확실한데 저놈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나중에 너 지난번에 거짓말 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 100일 울어먹는다 그런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얼마 전에 만나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거 중국 놈들 블러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국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중국은 도대체 북한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돌까? 그게 처음엔 그저 조중동맹이나 이른바 그 순망 치안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그 정도 갖고 그래까지 북한이 아주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의 시장 감수해가면서까지 한다. 시진핑이 말하라고 트럼프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다 들으셨죠? 한반도는 원래 중국 땅이라고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일. 이게 실제로 중국을 누구보다도 기피하는 제임스 릴리 전 대사는 2007년 1월 미 의회에서요. 중국 지도층은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백두산 주변의 대군과 통복 공정이 그거하고 무관치 않다. 육자회담이 불성실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현대조선의 민계식 씨, 이 양반이 후진타고 주석이 되기 전에 대여섯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안동도호부 이야기하더래요. 여기 계신 분은 안동도호부 다 아시죠? 요새 젊은 놈들은 안동도호부도 모르는 놈들이 있어요. 국사를 어떻게 배우는 건지. 조남기 장군 아시죠? 뭐 자꾸 좀 그러네. 근데 이분도 그때 2007년 북경에서 이제 만났을 때인데 한동 국경선 그거는 모택동해하고 주얼레가 김일성이 봐줘서 꺼준 거지. 그래서 한경남북도 평안남북도 돌아다녀 보면은 중국 관계 유적이 너무 많다 그래. 조남기 장군은 우리 충청도 출신이에요.
6살인가 7살인가 넘어갔죠. 참 잘났어요. 폼은. 폼은 좋은데. 2012년 말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이 북한을 방패로 해서 한반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사관학교 가기 전에 대만 사관학교 가겠다고, 제 꿈이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6.25 때 보니까 말이지 중국을 통일해야 한반도 통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사관학교 간다고 부산에 초량에 가면 화교학교 있습니다. 그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들 보니까 중국이 1950년대 초반 53년, 54년 이때 책 보니까요, 한반도는 베트남하고 한반도는 중국이 되찾아야 될 실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되찾아야 될 실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작년 9월 달에 거기 항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남중국해 문제 갖고 이렇게 다투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 그거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배치되니까 철회하라, 이렇게 한 데서 한반도를 둔 중국, 시진핑 중국몽의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사드가 중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제가 뭐 수없이 만나서 그거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장 홍레이 대변인 자체도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방어무기잖아요. 어디까지나 방어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적어도 안보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자기 땅에 남이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한국하고 남태평양은 남중국해하는 말이야. 내 나와버려. 그러니까 중국의 세력권이야. 미국 빠져. 그런 소리입니다.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우리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함 서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악을 썼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바보가, 우리 참 한거 보면 바보같이 했는데 서해를 그렇게 한사건 막아놨습니다. 그 서해를 내해화하려고 한 거고,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면은 한반도 중국과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 왕이 외교부장이 뭐 쌍궤 병행이니 뭐 쌍중단이니 뭐 묘한 소리 해가면서 계속해서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뭐 교수가 비슷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북한에서 핵을 폐기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고 중국은 붙어 있어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의 전략균형, 미중 간의 전략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빠지면은 한국은 자동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랜드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옛날부터 자꾸 저보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중국 전문가들 만나보면은 북한 급변사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항상 난민 통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중국군이 50km 들어갈까, 100km 들어갈까, 막 평양까지 들어갈까, 그런 소리 한대요. 그러면 중국군이 들어오면은 상황 끝나면 되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한반도가 티베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지난 5월달 우리 대통령 특사로 간 이해찬 총리를 갖다가 중국이 홀대하면서 아주 사드 폐지하라고 강하게 핍박했는데, 그것도 저는 참 고약해 보입니다. 이거 차제에 사드 해서 철수하면은 그건 한미동맹 가는 겁니다.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걸 알거든요. 2014년도부터 미국은요, 이게 한국이 자꾸 싸우다 가지고 왔다 갔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발을 자꾸 쓰리논이 어쩌니 해가면서 자꾸 이상하단 말이에요. 한국이 앞으로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도에 미 의회 보고서에 같은 말이 나와요. 그걸 아니까 중국 놈들은 폐기하고 막던 겁니다. 별말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우리 압박한 거 보면은 이 자식들이 지금도 말이지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내가지고 중국에 나와바리아를 참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쯤 되면은 우리한테는 중국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북한 못지않는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 보면 말이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우리 책임도 커요. 우리 책임 사실은 커요. 이게 외교라는 게 원래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상대의 존중을 받아야 대화가 되고 소위 외교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외교의 기준은 상호 존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상대의 경멸을 사는 일은 금기 중에 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중 관계만 잘 되면 북한 핵도 해결될 것이다. 뭐 자유통일도 될 것이다. 턱없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잘해주려고만 노력해왔어요. 처음에 한중 교류 국교 열 때 제가 노태우 대통령 보고 중국이라는 건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니까 우리 교민, 우리 언론, 우리 전 경제가 막 중국 쏟아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시키자. 예를 들어서 우리 들어가는 자본은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쭉 이렇게 묶어서 좀 세우고 우리 교민들을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북한을 남북에서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 야,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뭐 그래서 그냥 위험해 되고 말았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한테 살살 기었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국방대학교 가서 강의 끝나고 났을 때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겁이 나더라니까요. 중국 국방대학교 총장이 한국 오면 저도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줄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뭐 후진타오 들어오고 이 이후에 너무 그냥 잘해주는 거에 쓰다가 중국이 야심을 저렇게 키운 거 아닌가. 사실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요. 2010년 5월 달에 그때 양광래 국방부장을 만났어요. 이 자식이, 이것도 또 뭐, 이 사람이 원래 입이 걸어요. 저도 이게 제가 입이 건 게 아니고 양광래가 원래 입이 걸어요. 이 사람이 그때 천안함 사태 그걸 보고 그 당시 말이야 2차 대전 때 뿌려놓은 기뢰가 얼마고 말이야 6.25 때 뿌려놓은 기뢰가 얼마인데 자꾸 torpedo를 몰고 나가냐. 그리고 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국이 왜 그렇게 문제를 키우냐. 그래서 당신 우리도 처음에 당신 이야기하는 그걸 포함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봤다. 다른 건 다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배제를 하고 남아있는 게 torpedo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래서 당신 자꾸 뭐 별거 아니라는데 만약에 중국 군함이 조호도 근처에서 일본 잠수함한테 당했으면 당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뚱뚱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이 한 줄 잘 알았다. 우리가 그때 바로 북한에도 보복을 했으면 저 상해 엑스포 제대로 갔겠냐. 중국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지금 강대국 하던데 지금이 어디 힘만 세다고 강대국 하는 시대냐. 주변에 축복하고 그런 격려하는 박수를 받을 때 비로소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시대다. 중국 그런 일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이 막 너무 나간다고 막 이게 자꾸 잡아 당기고 모두 잔뜩 긴장했어요. 무슨 그냥 뭐 고함 소리가 나올까 싶어가고. 그런데요, 양광래가 가만히 듣더니 이러더니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뭐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걸 끝났어요. 사드 문제도요. 2014년 그때 탕자시안에 왔을 때 그때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뭐 다른 이야기 할거 제가 그랬어요. 너가 사드가 위협이 안 된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냐? 그런데 뭐 중국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에 한 1메가톤쯤 되는 게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다 날아간다. 잘한다. 우리도 잘한다. 그러나 그런 말 할 때쯤 되면 그거는 벌써 협박이 토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베이징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핵미사일 준비하라는 소리냐. 내 귀에는 그래밖에 안 들린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야기 반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다 계속 할까요? 질의응답 해봐야 뻔합니다. 사실 저도 뭐 강의 한번 되게 보서 잘 알지만. 그래서 처음부터요. 그랬더니 나한테 나와서 발표했던 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진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그랬지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요. 북한식 우리말로. 알고 보니 그냥 북한에서 이게 훈련받았던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불가피하다. 너그 입장에서 보면은 저 북한 핵이 그냥 좀 골치 아픈 국제 안보 이슈 중에 하나일 뿐일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한테 죽고 사는 문제다.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사드 우리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끝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요. 원래 나라가 죽고 사는 안보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지난 천여 년간 전통적으로 중국의 그 팽창주의적 야심은 항상 아주 중대한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물론 자유통일을 위해서라도 한중관계가 참 또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은 중국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이 힘,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말고 누가 중국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중을 함께 아울러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저요. 한중관계 아무리 중요해도 한미동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해서 중국에는 좀 의연하게 대처해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대한민국도 주권국가다 하는 걸 확실히 좀 인식시켜가지고 그걸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위에 중국의 국익으로 중국의 사회적 이성에 중국의 국익으로 설득을 해서 중국의 이해와 마음을 얻는 그래서 저는 그걸 연미득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미득중이 우리가 대중정치의 기본일 것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큰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재정비 강화하는 일입니다. 더욱이요. 지금은 북한 핵 폐기와 자유통일, 사드로 핍박하는 중국의 야심 등등 오늘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대하는 동맹적 소요가 너무 큰 반면에 미국도 사실 조금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맹이 특별히 강해야만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럼 오늘 한미동맹이 그렇게 튼튼하냐? 지난 3월 달에 서울을 다녀간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이 밥도 안 주더라. 그 소리 했죠. 그러면서 거기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다. 1970년 닉슨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이탈한 그런 인터레스트고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이센셜하다. 차원이 확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 근데 사실은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 이럴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계속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동맹의 기저는 신뢰인데 2012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 글로벌 트렌드 2030에 보면은 한국이 장차 통일되면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미래 동북아 정세의 변수다. 이시점수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또 2015년 우리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이제 열병식 참석하고 난 뒤에는 미국 정부는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워싱턴의 전문가들하고 세미나에서 만나면은 계속 한국의 정부는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냐 중국 경선에 대한 이 경계심부도 나옵니다. 사드 논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중국 6.25 때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15만여 명의 인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한국을 구해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 미국으로서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그러면 한국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중국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쓰리노 운운하면서 그냥 전쟁 근거한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 2월 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막 쫓아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그때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이 이렇게 튼튼하구나 그 소리도 나오고 이게 혹시 방위 분담 이야기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했는데 매티스는 그런 거에 대해 한마디 안 하고 사드 배치만 재확인하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럼에도 유사시 예컨대 뭐 지금 동북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아주 일대 격변이 휘몰아칠 듯한데 그런 속에서 중국의 야심을 좀 억제를 하고 우리가 원만하게 자유통일을 이뤄내려고 하면은 미국이 상당한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라도 6.25 때처럼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라도 우리한테 확고히 서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래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섰잖아요.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단 말입니다. 야, 이 과연 거기다가 또 뭐 지난번에 보니까 파리 그 기후협정도 탈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그 지도 국가로서의 그런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뭐 최대 압박과 뭐 개입 이렇게 해놓고는 북한이 지난번에 막 미사일 쏴대는데 트위터만 했잖아요. 아, 그 중국에 대한 결례니 러시아가 열낼 거니 이런 소리하고 끝났더니 야, 이거 또 그 김정은이 간만 켜놓고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냈는데 작년 7월 달 진작부터 트럼프가 될 것이고 돼야 된다고 강조하던 미 CIA 관계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꼭 될 것이고 돼야 된다고 그래. 야,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데 그 트럼프가 지금 뭐 좀 그래서 말하기 좀 그러네. 그건 곤란해진다. 야, 세계가 시끄럽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유럽에서는 크림반도 잊어버리고 뺏기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아빠들까지 뺏기고 심지어 김정은이까지 소매 걷어붙이고 미국 혼내주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티스 같은 장관을 가져오고 그거 챙겨놓고 거기다가 국가안보보장하는 맥메스터 할 때 저는 사실 그때 볼튼이 된다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볼튼이 되길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 맥메스터 되고 난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그 일을 만들어낼 사람 그걸 찾아서 맥메스터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도 또 나오대요. 좀 듣기가 좀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쿠바 미사일 사태 때는 우리가 쿠바하고 싸우려고 그런 게 소련하고 싸우려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하고 싸울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다. 중국이라는 나무가 죽으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무까지는 하루아침 말로 죽는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단호하게 나선다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못해요. 물론 지금 뭐 탄핵설에 시달릴 만큼 지금 뭐 입주도 흔들리고 은행도 좀 종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가만 따져보면은 기회라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9/11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있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오피스에 있었습니다. 그게 워싱턴 오피스가 펜타곤 시티에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제가 댕기면서 점심 싸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회의가 그냥 테러에 대한 회의가 자주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북한 이야기. 아니 테러리스트는 아랍에서 나왔던데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그게 꼭 2~3개월 내에 세계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고 한 2~3개월 있으면 워싱턴이나 뉴욕에 펑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그때 왜 80년이든가 90년이든가 잭 앤더슨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란인 테러리스트가 폭탄 비행기로 백악관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그 이란인 테러리스트들이 1982년 북한 원산에서 훈련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야기는 너무 길어집니다만 어쨌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미국에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북한에 막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요번에 뭐 원비언 거기다 기름을 또 끼얹었지만 지난 일요일 날 미국 관계자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북한 핵이 오바마 때는 한국의 한반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과 세계의 문제단 말이에요. 내달 초 G20 회의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거다. 사실 2003년 보세요. 이라크에 핵이 있다는 명확한 정보도 없었어요. 불명확한 정보만 갖고 이라크를 공격했던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략 1960년대 그때까지는 여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핵 대표훈련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한 25년 동안 그거 안 했는데 이제는 새삼스럽게 핵 대표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저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시애틀 있는 거기서 그 이야기 나왔죠. 대놓고 미국을 아주 핵으로 혼내준다 이렇게 한 놈이 나와갖고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돼. 그놈이 점점 10년까지 가져가니까 그냥 내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뭐 북한 핵 내가 해결한다 말이야. 아베하고 뭐 회담해서 뭐 내길 해도 좋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상원의원들 불러다가는 뭐 타진까지 하고 또 이제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 7월달에 왜 저 트럼프가 그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노예 국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트럼프는 아까 그 트럼프 쪽에 그 편했을 때 그 친구 이야기. 트럼프는 21세기 링컨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트럼프 취임 축하 예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축하 예배에서 그 목사님 거기 저 설교 주제가 노예 해방과 관련되는 거였다는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일찍이 그 독일 통일에 그 완성한 그 천렬재상 비스마르크가 시대의 흐름 속에 언뜻 비치는 기회의 옷자를 꽉 움켜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어차피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우리 혼자 힘 갖고는 안 돼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나와도 전략적 인내 운운하면서 질질 끌면 소용없어요. 저런 사람 나올 기회가 언제 자주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될 때죠. 그러자면은 북한 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저 트럼프의 그 생각 자체를 그렇게 또 미국의 그 생각 자체를 아까 이제 또 사람도 많잖아요. 북한 핵을 해결하려면 자유통일 뺏긴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약간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힘이 살아 있을 동안에 그 힘 빌려가지고 함께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또 자유통일을 이룬 거를 제가 일본 그 방위대학교 방위연구소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국방대학교인데 거기 가서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꾸 너희들 지금 한반도 통일되면 뭐 한국이 중국으로 가고 겁내는데 지금 너희는 우리 한반도가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가노? 그런 여력이 없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한반도가 자유통일되고 자유통일된 한강도와 일본이 좀 괘씸하더라도 손잡고 그걸 뒤에서 미국을 하여금 뒷받침 받아주는 그렇게 해야 중국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사실은 아까 노재봉 총리 그래요. 오늘 그 한반도에 그런 지금 대한민국은 범지구적 세력들과 최전선에 싸워왔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의 투쟁 일선에선 전초국가다. 그래서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다. 제법 그럴듯해요. 그거 아마 그런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우리 영사관에서 나오는데 직접 영사 임무는 아니겠지만 아마 미국 애들이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하면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상당히 또 설득력이 또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지금 자꾸 이렇게 뭐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 나왔지만 정상회담 참 중요합니다. 정상회담 하면서 그쪽에 뭐 지난번에 누가 뭐 여기서 무슨 뭐
그 금강산 재개 뭐 금강산 그 관광 재개 뭐 개성공단 재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당장 한국은 세컨다리 보이콧 생각 안 하는 모양이네. 그러게 한국도 누구 어느 회사 세컨다리 보이콧 대상이요. 지금까지 사회가 좋으니까 그렇지 달라져 봐라 뭐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국제 기업 전체 이렇게 우리가 뒤로 나가는 참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러니까 1992년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992년 그때 왜 남북 고위급 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5월달에 북한 대표던 환송 만찬이 시청 롯데호텔에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있던 친구가 너도 저보고요. 여보 김 선생 우리 서로 봐주기요. 뭘 봐줘? 우리가 통일하면은 우리가 김 선생 봐줄 것이고 남측이 통일하면은 김 선생이 우리 봐주기요. 이게 뭡니까? 이봐 한번 쾅 치거든. 이거 다 갔구나 말이야. 다 갔구나. 조금만 밀면 되었구나 생각이면 가슴을 쾅 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넘어온 그 탈북동포한테 처음 듣고 지금은 탈북동포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1994년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고 김일성이가 등장할 때쯤 되면은 지방 출장을 나가면 굶어 죽은 시체가 절비했대요. 그런데 그걸 제때 치우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체제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일이가 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아서 평양을 제대로 장악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 친구 말이 한국이 그때 좀 야무지게 했으면 김정은 정권은 출범도 못하고 통일도 됐을 거예요. 그런 말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거 참 하늘이 그리고 그때는 온 세계가 다 북한의 조개 붕괴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사에서는 북한 붕괴 7단계 중에서 2단계에다 3단계다 하고 있었고 CIA에서도 북한 조개 붕괴 곧 붕괴된다고 그러고 있었고 그때는 중국도 북한보다 우리 눈치 잡고 우리 손 잡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가요. 그때는 그게 뭐든 그랬는데 우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부터 갑자기 이게 틀어지면서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01년도 이제 랜드에 와 있을 때 워싱턴에서 왔을 때 더글라스 파리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양반이 왜 대만 대표부 대사하고 그때 한국 대사로 나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이 강해갖고 못 나갔다고 그러던데 그 친구가 저보고요. 골프 치고 난 뒤에 저녁 먹으면서 한번 씩어서 김장군 말이에요. 내가 김장군이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독일 가가지고 독일의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군사통합 과정을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머지않아서 좋은 게 있을 겁니다. 확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무슨 소리가 또 들었냐면은 아버지 부시가 독일 통일해가지고 폼 잡으니까 아들 부시는 한국 통일해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말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아니라고 말이야. 이 말이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가지고 해야 이게 된다고 야단이 나고 특히 2002년 왜 부시 대통령의 엑시스 오브 이블 이거 나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쟁 이거 서포냐 아니냐 전쟁 난다 별별 이야기가 참 그때 많이 나왔었죠. 그게 그렇게 그 소리 나면서 그게 사실 평화에서 반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평화라는 것은 물론 전 인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물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퍼주고 달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회피하고 도망하면은 뒤따라와서 뒤뜰면 물어 뜯는 게 전쟁이고 전쟁을 각오하고 전면을 맞서야 지켜지는 게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지켜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는 어디까지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우면서 그때 워싱턴 상공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돌았냐면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중국이 북한 핵 폐기를 책임진다고 하는 미중 빅딜 소리 또 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은 참 기회로 오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건데
6.25 이후 반세기 만에 찾아왔던 그 운명적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죽어가던 북한이 참 핵을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우리 생명이 위협당하는 더할 수 없는 위기를 되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넘어가면요, 우리한테 미래가 없어집니다.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직은 한 번 더 미래가 한국의 의지와 비전에 달려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정부가 좀 바른 생각을 갖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를 바르게 참 이끌어놔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거 뭐 밥도 나오고 그래서 더 있는 거는 저희 저승스럽게 합니다.